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결실로 풍부한 10월을 맞았습니다. 10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이자 정교의 달입니다. 묵주기도는 묵주로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상하는 환희의 신비, 복음 선포를 묵상하는 빛의 신비,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통의 신비, 그리고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을 묵상하는 영광의 신비를 바칩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묵주기도를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묵주기도 성월에 정교의 달을 보낼까요? 복음화의 어머니인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교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0월의 첫 주일인 이번 주일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주일입니다. 군종 사제와 군인 성당,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는 묵주기도를 바치길 청합니다. 군인주일을 맞아 전국 각 본당에서는 군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합니다.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 모두 복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CP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군정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군인주일 담화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군 사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신자들의 후원과 관심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군인주일 담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군종교구의 사목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종교 활동이 허용됐지만 코로나의 여파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정방부대 사목 현장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군종교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군 특성상 방역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됐고 이로 인해 군내 종교활동이 모두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군내에서 세례를 받는 신자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교회 전체 영세자 수 역시 4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제55회 군인주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며 청년 선교 대부분을 군종교구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 주교는 현세적 어려움과 물질 만능의 문화 등이 청년들의 불신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 주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선교에 있어서 군종교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군생활 중 세례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신자들을 잘 돌봐줄 것을 당부하며 그들은 한국 천주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의 미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 주교는 코로나19로 군사목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서 주교는 특히 군인주일에 다시 군종사제들을 민간 본당에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을 언급하며 신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 무척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주일 2차 헌금 등을 통해 교구가 성당과 공소의 신축, 개축을 지원하고 신앙상징물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인주일에 군종후원회원을 모집하게 될 것이라며 기도의 마음을 담아 군종후원회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주교는 담화를 통해 군종사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교회 구성원들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서주교는 현재 군종교구엔 100여 명의 육해공 해병대 군종신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상당히 증원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신부 한 명당 담당하는 부대는 두세 곳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주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종 사제들이 찾아 나서는 사목을 실천하고 있다며 하느님의 말씀 전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군 복음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조용하던 군성당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가 강원도 인제 태극성당을 사목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주교는 태극본당 신자들의 견진 성사를 집전하고 3군단 소속 병사들을 위문했습니다. 서주교는 강론에서 활발한 신앙생활을 당부하며 성체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가 고치면 다시 없는 빵일지도 모르지만 축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믿는 것이 가톨릭 신앙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전이었으면 일상이었을 풍경.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일상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군 영세자 수 감소는 군종교구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군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영세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90%가량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못하고 지내다가 딱 3주 차 때 처음으로 선안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공소해서 미사를 했는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했던 미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래서 또 마음도 많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주일미사 매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체도 모실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그래도 주일을 기다리면서 조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본당 주임 정천신 신부에게도 팬데믹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 신부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며 따로 신자들과 만나 기도하고 식사하는 게 할 수 있었던 전부라고 회상했습니다. 환경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다. 다만 그래서 더 신자들 한 명 한 명을 따로 좀 만나서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 신부는 아직 회복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찾아 나서는 사목으로 다시금 본당을 활성화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만히 앉아서 애들이 언제 오나 안 오나 왜 안 오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각 부대에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의 형태가 됐건 위문의 형태가 됐건 최대한 찾아가다 보면 그중에 하나 둘 이렇게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져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사목회장 주정용 대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공동체가 느슨해졌다며 냉담에 들어간 신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자들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냉담에 들어가 있는 신자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극성당도 아마 그쪽으로 냉담에 들어있는 우리 신자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많은 시민이 공분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끈질긴 스토킹 범죄였는데요. 살해된 장소가 피해자의 근무지여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범죄 예방은 어려운 것인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지난 14일 영무원 A씨가 직장 동료 전모 씨에게 살해당한 장소입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조차 여성은 안전할 수 없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문구엔 거짓말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끈질긴 스토킹 끝에 벌어진 신당역 살인 사건.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어느 순간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입니다. 두 법안은 모두 지난 4월 국회에 발의 및 제출됐지만 신당역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16일에야 여가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으론 범죄를 막을 순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 교수는 특히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 오히려 스토킹 범죄를 부추길 수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해서 지속적 괴롭힘이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보다는 이 경찰 검찰의 그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체포하고 반드시 기소를 하는 이러한 이제 형사 정책의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긴급 조치의 경우 위반했다고 해도 과태료에 불과하기에 범죄 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정 조치의 경우 현장의 판단보단 법원 내 판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아 재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금지를 하는 그 기간 자체가 2번 연장을 한다고 해도 2개월 또는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또다시 그러한 그 스토킹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에 대한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형사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신체 활동, 가사를 돌보는 이들을 재가요양보호사라고 하는데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대표적인 직군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직원도 고객도 노인인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희망 나눔 빨래방을 소개해드립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고독한 노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노인 일자리 주간을 맞아 노인이 노인 이불을 빨아주는 빨래방 현장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 사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 보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부 부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지 않은 방문 요양 보호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돌봄 수급자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의 갑질에 시달린다든지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가정부야, 가정부. 나 이거 닭도리탕 좀 해달라고. 근데 닭도리탕은 그 어르신은 못 먹거든. 근데 아들 먹이려고 그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오고, 김치거리 사다 놓고 김치 좀 담아달라면 담아놓고 와야지, 그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노인들은 노인이니까 거기선 조금 속상하고 힘들어도 거기선 좀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 근데 그 자식들이 정말 갑질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울분이 나올 때가 많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주체인 장기요양기관도 방문 요양보호사가 겪는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영세기간 난립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운 반면 방문 요양보호사 공급이 많다 보니 인권 침해 문제는 덮어둔 채 수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한 명이라도 요양보호사를 더 해줘야지 자기들도 이득이고 또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부만 수용했습니다. 사안마다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세탁기에서 이불을 꺼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깨끗하게 빤 이불은 건조기로 옮겨 뽀송뽀송하게 말립니다. 잘 건조된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놓습니다. 희망 나눔 빨래방은 이불 빨래가 어려운 노인들의 이불을 무료로 빨아주고 있습니다. 직원은 12명, 모두 노인입니다. 4인 1조로 일주일에 2번 출근합니다. 이춘희 씨는 3년째 희망 나눔 빨래방에서 일하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이거 해서 용돈 벌어 쓰고 빨래를 빨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희망 나눔 빨래방 팀장 김치원 씨는 빨래방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진 걸 느낍니다. 여기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이 성격이 많이 좋아졌죠. 밝아지고 대화가 많으니까 또 이웃 간에 서로 알게 되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시작된 희망 나눔 빨래방. 전국에 24개 사업단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이불 빨래를 통해 건강과 안부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혼자서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의 도움은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빨래방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생활하는데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1인당 의료비를 연간 약 85만 원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절감되는 의료비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이제 표시된 그 효과 외에도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 해서 각종 우울감이라든지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는 등의 어떤 효과는 이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의 값어치를 산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우리 사회 오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로 사회인데요. 해마다 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대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509명,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지난 한 해 목숨을 잃은 산재 승인 사망자 수입니다. 최근 5년 새 약 1.5배 늘어날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5년간 과로사 통계는 이를 뛰어넘습니다.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는 정부 통계보다 많은 565명, 5년 동안 2,500명이 넘습니다. 산재 승인 사망자 외에 공무원과 군인, 어선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주 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들 역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해 택배기사 642명의 노동 실태를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주 평균 7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82%는 업무 후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고 최근 1년간 80% 이상이 상지 근육통과 하지 근육통을 경험했고 또 50%가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74%는 두통 그리고 눈의 피로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였고요. 의료 욕구가 미충족되었는데 그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집행 실적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기준 집행률은 80%를 넘었다며 매달 한 차례 휴일 검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동생과 누나가 한날 함께 목숨을 끊은 겁니다. 월세가 밀렸지만 집주인은 호의를 가지고 재촉하지 않았고 2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고독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됐고 올 8월부터는 9개 시도에서 예방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3,603명, 3년 전과 비교하면 47%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정 인원은 2,300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인원의 60%를 넘겼습니다. 다만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로 고독사 증가세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연고 사망은 실제로 연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장례 지원을 하는 숫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는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현장에는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다는 주변에 이렇게 소리들을 듣고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전혀. 취약계층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립된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올 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보면은 긴급 생계비 지원 이런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거를 제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은 분이 없더라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립과 이어지고 있는 고독사. 정부는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재 진행하는 시범 사업을 2024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태조사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서 안보 확인뿐만 아니라 생활 지원이라든지 심리 정신 지원이라든지 사전 사업 관리까지 포함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수원 새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기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를 기자가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작품입니다. 서울 9개 자치구에서 200여 팀의 순찰대가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을 펼칩니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의 경로당 문안 순찰 활동이 눈길을 끕니다. 평일 오전, 반려견 순찰대가 약속 장소에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은 나란히 순찰대 조끼를 걸치고 있습니다. 순찰대는 이내 익숙한 듯 목적지로 향합니다. 발가락 골절로 거동이 불편한데도 기꺼이 동참한 대원도 있습니다. 주변 안전을 살피면서 도착한 경로당. 마당에 있던 어르신들이 순찰대를 반깁니다. 잠시 뒤 어르신들은 순찰대와 함께 둘레길 산책에 나섭니다. 행여나 넘어질세라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순찰대원들. 저랑 같이 걸으시는 거 좋으세요? 좋아. 어르신들의 환한 표정에 순찰대원은 미소로 화답합니다.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기분이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자기 역할을 해줬구나 싶어서 조금 뿌듯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조끼만 하나 딱 입고 순찰을 했는데 정말 시선이 100% 다 어머 예쁘다, 귀엽다, 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변하셨어요. 관우 또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시 찾은 경로당. 반려견 순찰대와 행복한 동행을 마친 어르신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순찰대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각자 삶의 터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자치구별 실정이 맞는 특화된 반려견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서구의 패티캣 준수 홍보, 마포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합동 계도, 서초구의 동물복지 캠페인 연계 활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독거노인, 여성, 어린이에 관련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며 특히 어르신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정서적 고립감과 결핍감 해소를 위해서 말벗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문명적인 제도란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사형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디지털 극단주의 실태와 해결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수십 차례 욕설 집회와 방송을 한 유튜버가 지난달 구속됐는데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유튜버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방송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디지털 극단주의 실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 10일 제20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의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 억지 효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입니다.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는 바로 국가이고 정부이고 국회일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자들은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없었음에도 범죄율이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히려 사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신체 훼손이 발생하는 만큼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형 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형 집행이 비공개 은폐되었기 때문에 마치 생명만 박탈하는 문명화된 방식의 형벌이란 어떤 기이한 어떤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거 사형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온 점을 언급하며 과거사 청산의 차원에서도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희생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의 문제는 과거사 청산 차원의 문제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엄한 형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배경에 대해선 사회의 범죄 대응 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 방안이 부족한 데다 범죄 피해를 도울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 복수만이 유일한 정의라는 여론이 높아져 중형주의와 사형에 대한 환상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중형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 형벌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범죄 피해가 회복되고 범죄자의 사회 통합이 촉진되어 재범이 줄어들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연대와 협력이 일어날 때 중형주의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온라인에서 극단주의적인 유해 콘텐츠,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디지털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가 디지털을 활용해서 빠르고 광범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극단주의는 기술의 발전, 변화하는 사회상이 맞물려 발생하는 폐해 중 하나입니다. 손안에서 모든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전부 하나로 통합된 기능,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뭉치기도 쉽고 기술을 통해서 더 자기들의 의견들을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이러한 극단주의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정치와 결합될 경우 나타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트롤링이나 밈 같은 인터넷 하위 문화를 활용을 해서 대통령 선거의 홍보 전략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서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의 득세도 디지털 극단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는 온라인에서 극우 극단주의를 키우는 최대의 온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달 순 방문자만 18억 명이 넘는 데다 해당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돈을 벌고 인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극우와 보수, 유머와 조롱,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거 초대된 사실이 밝혀져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극단주의의 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들고 건강한 시민성을 타락시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뉴스와 정보가 사장되고 디지털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나 주장이 계속 언급될 경우 정말로 주류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제가 되는 뉴스 서비스의 구조 개선뿐 아니라 뉴스 소비자들도 이러한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계속 공급이 있어요. 이용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런 극단주의 콘텐츠가 계속되기는 어렵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후 찬반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7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요청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을 위한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 보장하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시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시민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내일도 타게 되는데 죄송한 걸 가만히 뒀다고 하면서 21년을 외쳐도 저희가 이동할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육도 못 받게 했거든요. 장애인한테 약 40%가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습니다. 전장현 측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활동가들은 탈시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명시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정대주교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합과 소통과 평화의 길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좀 인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정대주교는 교회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또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탈시설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케어해 드릴 옆에서 보조 도우미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신데 나라가 일괄적으로 탈시설로 하는 것은 중증 발달 장애에게는 또 그 가족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제 이런 호소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면담 후 박경석 상인 공동대표는 이후에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소통의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파악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전 장현은 내일 오전에도 광화문역에서 여의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저희 CBBC TV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공사다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몽은 공을 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을 의미하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다짐한 사제와 수사들의 풋살 대회가 이달부터 열립니다. 개막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돌이 평화방송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사제들의 풋살 대회 공사다몽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사제들이 풋살학근을 질끈 동염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배 사제 풋살 대회 공사다몽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사제들의 건강과 평화 그리고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꿈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한 우리 밑바탕이 돼서 우리 사목 생활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목하는 우리 돌보는 신자들 또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력을 얻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조정래 신부는 재밌고 다양한 스토리를 기대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부딪히고 이게 좀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님들 그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얘기들 어떤 그런 꿈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2팀 120여 명의 신부와 수사들이 참가합니다. 어제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대진 추첨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오갔습니다. 조 추첨 결과 마테오 조에는 FC 미남을 비롯해 FC 갓 등 포르자 산타마리아가 포진됐습니다. 마르크 조에는 FC 맨발과 FC 바별, 내 꿈은 슈털 2팀이 포함됐습니다. 또 FC 상투스, FC 포테이토, FC 양천은 루카조에서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이어 요한조에서는 FC 꼬 바오로를 비롯해 원주민 더원 FC가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대회에 출전한 공동체 소속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열띤 응원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페이크 동작까지 선보인 염추기경의 시축에 현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공사다몽의 예선 경기는 다음 달 17일부터 4주간 용인 수지 드림파크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망의 결승전과 3, 4위전은 오는 11월 21일 효창 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사제들은 한 목소리로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사제 풋살 대회 CBBC 김영규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복수뉴스의 한 기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예민해져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작은 목소리로 비속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카메라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는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이후 대처가 중요했습니다. 비속어 발언 1시간 뒤
바이든 대통령은 폭스뉴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서거 사용에 대해 사과합니다. 기자도 방송에 출연해 개인 감정을 담은 말은 아닐 것이라고 넘어갑니다. 대통령의 빠른 사과가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과는 외국 대통령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사과의 연속이었습니다. 친인척 비리, 대형 사고, 인사사고 등 임기 내에 일어난 수많은 일에 역대 대통령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정당,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는 사과함으로써 민심을 회복했고 막힌 국정을 풀었습니다. 지난 외교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큰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자리가 아닌 곳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지곧대로 들으면 미국 의회를 두고 한 말이고 대통령실 해명을 따르면 한국 의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모두 큰 잘못입니다. 미국 의회를 두고 한 말이면 동맹에 대한 무시이며 한국 의회를 두고 한 말이면 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이어가던 대통령은 지난 27일 출근길 문답에서 처음 보도를 한 언론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 보도를 한 언론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든 모두 큰 문제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해명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말 바꾸기와 엉뚱한 곳에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돌아가고 피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악수를 두게 됩니다.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까지 잦은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니 용기 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인정과 사과만이 더 큰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대통령의 사과할 용기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빕니다.